평등은부터 하겠습니다. 자, 평등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게 평등이죠. 이거 상대적 평등이라 하는데, 그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죠. 양자가 같다라면 같게 대하고 다르면 다르게 대해야 한다. 라는 원칙이다 하죠. 그다음 재량행위를 통제하는 원리다. 재량권 행사도 평등 원칙이 반대면 위법입니다. 법에서 재량을 부여했죠, 행정청에게. 근데 평등 원칙이 반대면 위법. 자기 구속 법리의 근거로서 평등과 신뢰보 원칙이 제시되죠. 그다음에 평등에 대한 행정기본법 조항이 들어왔죠. 규정돼 있고 구조에 내용은 법 앞에 평등, 그다음에 합리가 이유가 없는 차별금지, 평등 원칙 위반되면 위법이 되죠. 재량권 통제에 올리고, 예를 들면 똑같은 비리를 저지른 교사나 공무원에 대해서 동일하게 제재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누구는 뭐 파면, 누구는 견책, 이거 안 되죠, 그렇죠? 다만 뭐죠? 위반 횟수라든지 반성하고 있느냐, 개전의 정의라고 하죠. 반성해서 앞으로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냐 적냐에 따라서 징계를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위반 횟수라든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똑같은 제재에 대해서도 똑같은 법 위반에 대해서 징계를 달리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재량 준칙과 관련돼서 준세 원칙이죠. 이건 이제 자기 구속 법리할 때 다시 정리하고, 위법한 행정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뭐가? 평등은 위법일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평등은 위법일 때 적용되지 않는다. 평등 관련돼서 위법인 판례들, 공무원이 똑같이 화투놀이를 했어요, 근무 시간 중에. 그래서 3명은 견책, 1명만 파면 합리가 없다, 그렇죠? 같은 것은 같게. 똑같이 하트놀이 했으니까 똑같이 뭐 견책이면 견책을 해야죠. 한 사람만 파면한 것은 지나치다. 합리가 없죠. 외교관 자녀에게 가산점 20%, 일반 수험생들의 평등원칙 위반이고, 국가경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10%도 일반 수험생들의 평등권 침해고,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여성이라든지 군대를 안 간 남성들의 평등권 침해고, 그다음에 청원경찰 면직시킬 때 학력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학력 기준, 평등권 침해. 그다음에 전기시설과 가스시설을 산림훼손 부담금 부과해서 달리 차별한 거 평등권 침해. 전기는 20%만, 전기 산림훼손했을 때 20%만. 그다음에 가스는 100%다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국립대학교 졸업자 우선 채용제는 사립대학교 학생들의 평등권 침해. 그다음에 기초단체 의원은 정당 표방할 수 없다. 지자체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권 침해. 지자체장은 그러니까 정당 표방이 되는 거예요. 지자체장. 동작구청장은 정당 표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동작구의 의원은 안 된다. 평등권 침해. 자, 지방에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을 안 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할 때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에 따라서 과태료를 달리하는 거 평등권 침해. 그 다음에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회단체가 등록됐다는 이유로 새로운 단체의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평등권 결사의자의 침해. 동일 유사한 단체가 이미 등록됐다는 이유로 새로운 단체의 등록을 거부하는 것 평등권 침해. 그 다음에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 잡종재산에 대해서 시효취득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물론 행정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은 금지되는 거 하폰으로 보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폐기물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폐기물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기준으로 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죠. 우리나라 제품은. 그래서 외국산 제품은 가격, 수입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우리나라 제품은 킬로그램당, 외국 제품은 수입 원가를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 부담금 부과하는 것 위헌 평등권 침해. 당구랑 탁구를 달리 대화할 수 없다. 평등권 침해. 당구는 18세 미만 출입 금지. 탁구는 18세 미만자도 탁구는 출입 허용. 당구와 탁구는 그냥 스포츠이기 때문에 달리 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평등권 침해. 변호사 등은 법인을 구성해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약사만 법인을 구성해서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평등권 침해. 변호사, 의사, 회계사는 법인을 구성할 수 있었죠. 약사만 법인을 구성해서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 평등권 침해. 사업주의 지배하에 출퇴근 과정에 사고가 나면 산재가 적용되죠. 산재법이 적용되고, 사업주의 지배하에.
회사 차량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산재법 적용. 근데 자기가 버스 타고 들어가든지 또는 뭐 택시 타고 들어가든지 하다가 사고 나면 산재법 적용 배제. 평등권 침해입니다. 사업주가 지배한 경우에 한해서만 산재법을 적용하고 자기가 도보라든지 택시라든지 자가용 타고 들어가다 사고 나면 산재법 적용하지 않는 거 평등권 침해. 8대 중과실과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검사가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등권 침해. 이게 운전자만 보호하는 거죠. 운전자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럼 운전자는 처벌 안 되는 거죠. 근데 불쌍하게 피해자는 뭐가 되냐, 그렇죠? 특히 중상해를 입었을 때 평등권 침해. 그렇죠. 위반이 아니었던 것들은 택시 면허 자격 요건을 7년에서 7년 10개월 무사고로 가정합니다.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는 것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 라고죠. 미신고 주체자와 미집회, 신고 안 한 집회 주체자와 시신고자를 똑같이 처벌하는 합헌. 신고 안 했을 때 집회 주체자랑 시 주체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 라고 봤죠. 그 다음에 일반 재산을 무단 사용했을 때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부가 평등권 침해 아니다. 그 다음에 잘못을 시인했을 때는 징계를 약하게, 잘못을 시인 안 했을 때는 파면, 평등권 침해 아니다. 똑같은 비리를 저질러도 반성을 많이 하면 좀 봐줘요. 그 다음에 장학사기에 금품을 건넨 사실에 대해서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했을 때 징계를 약하게 하고 이런 인정하지 않았을 때 징계를 무겁게 하는 것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이 여러 차례 금품을 받았을 때 징계를 가져가는 것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 해임한 거 평등권 침해는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금전을 받았을 때는 반환했다 하더라도 반환했다도 징역세를 부과한다. 금전 신사임당 받았을 때 징계 받았을 때 나중에 반환했다 하더라도 징계를 그대로 인정한다.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전은 불법적으로 징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는 정년이 없기 때문에 임기가 따로 없죠. 임기가 없기 때문에 정년만 고려한다. 일반 공무원들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면 정년만 있죠. 임기가 따로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년만 고려하죠. 그렇지만 법관은 임기도 있어요. 법관은 임기가 있어요. 그래서 임기와 정년을 모두 고려해서 명예퇴직 수당을 결정하는 것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법관의 경우는 정년만 뿐만 아니라 임기까지 같이 고려해서 명예퇴직 수당을 결정하는 것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대신 법관은 정년이 높죠. 65세죠. 일반 공무원 60세라면. 그 다음에 정신병동은 허가제. 그 다음에 정신과 의원은 신고제. 평등권 침해가 아니었습니다. 규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이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됐을 때 호봉 계산에 산입해 주는 거죠. 사회복무요원들 공익은 호봉 계산이 돼요. 공무원이 되면 공익 2년 근무했다 그러면 호봉 계산이 되는데 공익과 달리 산업기능요원은 공무원 채용했을 때 호봉 계산하지 않는 것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정년문제 대체적으로 합헌이죠. 한국전기통신공사 사건도 합헌이었고 평등권 침해가 아니었고. 근데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있죠. 최근에 국정원 사건 평등원칙 위반된다 봤다. 국정원 사건 평등원칙 위반된다 봤어요. 국정원 사건 평등원칙 위반으로 봤습니다. 국정원 여성들 43세 평등원칙 위반된다 라고 봤어요.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 행정청이 법에서 재량을 부여받았을 재량 준칙을 정합니다. 재량 준칙은 행정규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반된다고 위법이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재량 준칙에 따른 관행이 있을 때는 자기가 만든 기준에 구속을 당한다. 이걸 자기 구속의 법리랍니다. 행정청이 재량 준칙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관행이 있어요. 그러면 재량 준칙에 따라 동일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자기 구속의 법리라고 한다. 타자 구속이 아니라 자기 구속이죠. 자기가 만든 재량 준칙에 자기가 구속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기준에 자기가 구속을 당한다. 그 다음에
성격은 일반 추상적이죠. 원칙이니까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추상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거는 학자들은 평등 원칙에서 도출하는 게 다수설, 신뢰보 원칙에 도출하는 소설이 있다. 소설이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는 둘 다 들고 있습니다. 둘 다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둘 다 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재 판례, 대법원 판례 자세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재량준칙이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여기 위반된다고 해서 바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행정규칙에 따른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관행이 만들어지면, 그죠? 평등이나 신뢰보원칙에 따라서,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처분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재량준칙에 따라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죠? 대의적 효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에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헌재 판례죠. 여기서 자기 구속이죠. 재량준칙을 만들었죠. 평등이나 신뢰보원칙에 따라서 동일하게 대우해달라 이러면은 행정청이 자기가 만든 기준에 구속을 당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대의적 효력을 갖게 되죠. 뭐가 재량준칙이. 그래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건 동정사안이 한다. 사안이 다르면 자기 구속이 안 되죠. 동정사안이 한다. 선례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그렇다. 우리는 관행이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독일은 필요 없다. 독일은 재량준칙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재량준칙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가 필요하다? 관행이 필요하다. 자기구속업리 적용 영역 재량령에서 인정된다. 기속 영역이 아닙니다. 기속 X 재량령. 기속 X 재량령. 기속 X 재량령. 재량 영역에서 인정되는 재량준칙을 전제합니다. 재량준칙. 재량 영역이니까 재량준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범해석 규칙이 아니라 재량준칙이다. 재량준칙에서 인정되는 거고, 수익적 행정이든 뭐 부담 행정이든 다 적용될 수는 있다. 효과, 자기구속의 법률 위반되면 위법이 되죠. 대법원 판례 잘 읽어보세요. 대법원 판례 잘 읽어보시고 대법원 판례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량준칙이 위반되면 위법이 돼요? 바로 위법이 안 되죠. 바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왜? 행정규칙이니까. 그렇지만 재량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관행이 있게 되면은 평등이나 신뢰보 원칙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준칙에 따라서 행정청은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등이나 신뢰보 원칙 위반돼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이 된다. 위법이 됩니다. 자, 재량준칙 위반된다 해서 출발, 행정규칙이 바로 위반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출발할 때는. 그렇지만 관행이 있게 되죠. 재량준칙에 따른 관행이 있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만든 기준에 자기가 구속을 당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벗어나서 처벌하면 평등이나 신뢰보 원칙 위반돼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이르게 된다라는 내용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자, 한 개, 같은 사안이지만 다른 결정할 필요성이 매우 큰 공익이 존재한다라면 자기 구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존에는 A라고 했지만 이게 너무 큰 어떤 공익이 존재해요.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 예방이라는 필요성이 너무 커. 그러면 기존의 관행을 무시하고 좀 더 엄격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동일한 사안에서 1개월 영업정지했어. 코로나 시대 때는 6개월 영업정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공익이 크니까. 다른 사안일 때는 처음부터 자기 구속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동일한 행정청을 전제로 하고 다른 행정청일 때는 자기 구속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은 아무리 쌓여도 동일한 행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 법치행정 때문에. 법에 따라 행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법 위반된 행위를 했다라면 교정을 할 일이지 불법을 행정청이 반복하면 안 돼요. 행정청이 불법을 반복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동일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판례 보면 수차례에 걸쳐서 위법 행위가 반복됐다고 하더라도 그죠? 기존의 관행에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에 따라 행동을 해야죠. 그 다음에 사례연구 보시면은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얘기인데, 법에는 이게 교육시설을 숙박시설로 바꾸려면 첫째 용도 변경부터 해야 돼. 용도 변경하고 두 번째 숙박업 허가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A한테는 이거 없이 용도 변경 없이 숙박업 허가를 시작한 겁니다. 용도 변경 없이 숙박업 허가를 해줬어요. 그럼 B가 나도 용도 변경 없이 숙박업 허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불법이기 때문에 이게 법에서는 분명히 용도 변경을 먼저 하고 숙박업 허가를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위법이란 말이죠. 이 법을 반복하면 안 된다. 이 법을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행정청에게 이 법을
위법한 처분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물론 이 A의 신뢰는 보호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신뢰보호는 위법의 경우도 성립한다. 평등 자기구속은 성립되지 않고 평등과 위법 평등과 안 친해요. 자기구속과 안 친해. 평등 자기구속과 안 친해. 그렇지만 신뢰보호는 성립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A의 신뢰보호는 성립될 수 있어요. A의 신뢰보호는 귀책사유가 있다 없다에 좌우되겠죠. 귀책사유가 있으면 신뢰보호는 성립될 여지가 없는 거고, 귀책사유가 없었다라면 신뢰보호 성립될 수 있고, 귀책사유가 있었다라면 성립될 수 없다. A의 신뢰보호는 위법이라고 해서 바로 신뢰가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신뢰가 성립될 수 있다. 위법한 건축허가에 대한 신뢰보호가 성립될 수도 있어요. 위법한 건축허가에 대한 신뢰보호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보호는 가능하죠. 근데 B가 말하는 거, 이거는 B는 뭐라고 하죠? 평등 자기구속 없니죠. 동일하게 대우해달라. 나도 용도 변경 허가 없이 바로 숙박업 해달라. 이거를 요구할 수 없다. B가 이걸 요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규칙 전환규범으로 자기구속이 없니? 자, 재량준칙은 뭐라고 해요?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 위반되면 위법이 되나요? 안 되지. 그러나 재량준칙에 따라서 관행을 했죠. 그러면 처분의 상대방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평등 신뢰보호를 정한단 말이죠. 나도 동일하게 처우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은 기존에 자기가 했던 재량준칙에 따라서 동일한 처분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재량준칙 그러면 준복규가 되는 거예요. 준복규가 되는 거죠. 복규성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걸 전환규범이라고 그래요. 자기구속의 법리가 전환규범이다. 그래서 재량준칙인 행정규칙을 복규성을 갖는 역할을 하도록 전환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출발은 뭐라고 해요? 재량준칙 위반되면 위법이 아니죠. 출발은. 그렇지만 관행이 있죠. 그러면 동등하게 대우해달라. 동일하게 대우해달라. 그러면 재량준칙 구속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재량준칙을 벗어나면 위법이 되니까 결국 재량준칙이 실질적으로 법규성을 갖게 되죠. 그것을 자기 구속의 법리가 행정규칙을 준복규로 전환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해서 전환규범의 원칙이라고도 말을 하죠. 판례를 보면 좀 더 정확하죠. 식품위생법에서는 재량을 줬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재량을 줬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규칙을 만들었어요. 시행규칙을 만들었는데 그게 1회 위반일 때 1개월 영업정지, 2회 위반일 때 6개월 영업정지죠. 이게 뭐예요? 재량준칙이죠. 1회 위반이면 1개월 영업정지를 해라. 두 번째 위반이면 6개월 영업정지 해라라는 재량준칙을 정해준 겁니다. 장관이 재량준칙을 정해준 거예요. 재량준칙을. 근데 관행이 있었죠? 1회 위반한 A한테 1개월 영업정지를 한 관행이 존재했죠. 그럼 B한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영업정지 해야 되는데 2개월 10월 영업정지 했죠. 그래서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2개월 10월 영업정지를 받은 B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대법원 논리가 뭐였어요? 이때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1회 위반일 때는 1개월 영업정지 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행이 있다라면 자기 구속을 당하게 돼서 재량준칙에 따라 1회 위반일 때는 1개월 영업정지 해야 되죠. 2개월 10월 영업정지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 해당해서 위법이 된다. 그래서 2개월 10월 영업정지는 재량권 일탈 남용 해당해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 해당해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겠죠. 뭐죠. A도 1회 위반, B도 1회 위반인데 A만 1개월, A는 2개월 15일. 다르게 되면 평등권 침해지. 공무원이 둘 다 하트놀이를 했어요. 걸렸어. A는 견책, A는 파면하면 되겠어요? 평등 위반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죠? 똑같이 하트놀이 하다가 걸렸는데 A는 견책, A는 파면하면 평등권 침해 아니에요? 물론 징계 종류의 선택은 재량이죠. 징계 종류의 선택은 재량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등 원칙의 구속을 받죠. 그러니까 아까 평등 원칙은 재량권을 통제하는 원칙이란 말이죠. 평등하게 처분해야죠. 그래서 평등권 침해기도 하죠.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죠. 평등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례원칙이죠. 비례원칙은
필요 이상으로 자유 권리를 제한하지 마라. 필요 이상으로 또는 급부를 주지 마라. 필요 이상이죠. 필요 이상이면 이거 비례원칙 위반되는 거예요. 필요 이상이면 헌법 37조 2항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돼 있고, 이제는 행정기본법 10조에 정확하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비례원칙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행정기본법 10조의 1호, 2호, 3호로 출제가 됐죠? 응? 나왔습니다. 1번. 행정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세 번째, 행정 작용으로 인한 상대방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커야 한다. 커야 한다요? 공익보다 커야 한다. 크지 않을 것. 크지 않을 것이 크면 안 됩니다. 크지 않을 것. 불이익이 크면 안 돼요. 공익이 커야지. 불이익이 주어져. 불이익이 주어져. 지금 잘 보면 이익 침해 불이익이 주어진 거예요. 공익보다 크지 않을. 보통 우리가 이제 말할 때 공익을 주어로 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판례를 보면 공익이 불이익보다 커야 할 것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불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고 있어요. 공익보다 크지 않을 것. 그죠? 공익 커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요? 근데 판례는 보통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제까지 공익 클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주어가 공익이 아니라 불이익이야.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판례랑 모순되지 않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10조의 비례원칙을 명시로 규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비례원칙의 3대 원칙이죠. 근데 헌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걸 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지금 행정기본법은 세 가지만 규정했다. 행정기본법은 세 가지만 규정했고, 10조에 행정의 10조에 세 가지만 규정했고, 헌재 판례는 네 가지를 얘기하죠. 적합성 원칙,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적합성 원칙이죠. 근데 행정기본법 표현은 뭐예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한다. 선택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한다. 이게 적합성 원칙이야. 적합성 원칙. 그다음 필요성 원칙, 최소 원칙. 자, 그죠? 권리지 않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치한다. 라는 것이 필요성 원칙, 최소 원칙이죠. 필요 이상으로 하지 마라. 라는 거죠. 필요 이상일 때 필요성 원칙이 위반되게 되죠. 그 다음에 상당성 원칙, 균형성 원칙 또는 협의의 비례 원칙. 그래서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면 안 되죠. 공익이 더 커야죠. 공익이 더 커야 한다 또는 불이익이 크면 안 된다. 라는 거죠. 행정작용이란 불이익이 공익을 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상당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과의 관계, 단계적 구조예요. 적합성 원칙이 통과되면 필요성 원칙으로 가는 거고, 필요성 원칙 통과되면 균형성 원칙으로 가기 때문에 필요성 원칙에 부합된다라면 적합성 원칙이 부합되는 것이 전제가 돼 있죠. 그렇지만 적합성 원칙에 부합된다고 해서 필요성 원칙에 부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 얘기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 중에 어느 하나 원칙에 위반돼도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적합성 원칙은 통과됐지만 필요성 원칙에 반하면 위법이 돼요. 적합성 원칙에는 문제가 없지만 필요성 원칙에 위반돼도 위법이 되는 겁니다. 위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판례를 보시면 되고, 헌재 판례는 네 가지를 두고 있죠. 목적의 정당성도 추가하죠. 근데 행정기본법은 세 가지만 들고 있고, 지금 적용의 범위. 자, 급부 영역에도 적용된다. 그 급부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 하죠. 급부 과잉 금지 원칙. 급부도 과잉된 급부는 금지합니다. 과잉된 급부를 금지하는 원칙도 있죠. 급부를 지나치게 주지 마라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취소 철회에 적용된다. 그죠? 처분을 취소할 때 비례 원칙이 적용되죠. 위법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때 그렇죠. 건물이 완공돼 버리면 공익과 취소함으로써 그 다음에 불이익이 크겠죠. 건물이 완공되면 건축허가 취소할 때 건물이 완공되면 불이익이 더 크겠죠. 근데 건축 시작도 안 했단 말이야. 건축 허가만 있어요. 시작도 안 했어. 그러면 불이익이 별로 없겠죠. 이게 비례원칙 아니에요? 결국 비례원칙 아니겠죠. 그래서 위법한 건축허가 취소 처리에도 적용된다. 위법한 건축허가 취소 처리에도 뭐가 적용된다? 비례원칙. 이러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취소가 위법이 돼버린 거예요. 취소하면 안 되는 거지. 위법이 돼버려. 비례원칙 위반돼서 위법이 돼버려. 이러면 공익 크면 비례원칙 위반되지 않죠? 적법이 될 수가 있겠죠. 적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취소 철회에도 적용된다. 뭐가? 비례원칙이. 비례원칙이. 자, 부관 나중에 보면 부관에 많이 이용되죠. 부관의 한계로서 비례원칙이 규정되어 있죠. 나중에 이제 행정기본법 17조 사항인가? 사항 2호 찾아보시고 17조 사항 2호를 찾아보시면 부관의 요건으로서 비례원칙 3호구나. 2호가 부당결부네. 3호에 17조 사항의 3호에 비례원칙이 규정되어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관을 붙일 때도 비례원칙에 반하는 부관을 붙이면 안 돼. 부관을 붙일 때도 비례원칙에 반하는 부관을 붙이면 안 됩니다. 부관도 그렇죠. 그 다음에 사적자치 영역에서는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건 개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 다음에 고권 주체 간의 권한 분배는 적용되지 않는다. 뭐가? 비례원칙이. 그래서 국가기관의 권한 분배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급부를 주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게 비례원칙이죠.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 적용된다. 그 다음에 재량 영역을 통제하는 원리다. 재량 영역.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비례원칙이 반대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무원 돼가지고 1분 늦었어요. 1분 늦었어. 1분 늦게 9시 1분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면 비례원칙이 반대는 거예요. 딱 1분 늦었어요. 9시 1분에 출근했더니 첫째 날 바로 가자마자 파면돼요. 비례원칙이 반대. 이 정도는 뭐 경고로 끝나든지 해야지 뭐 징계할 것 사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례원칙이 반대죠. 비례원칙이 반대다. 그래서 재량권이죠. 뭐는 징계 종류의 선택은 재량입니다. 징계 종류의 선택은 재량이지만 비례원칙이 위반되는 것은 안 되죠. 비례원칙이 위반되면 재량권 일탈 남용 위반돼서 아무리 재량권 행사라도 위법이 됩니다. 징계 종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칙 6가지 징계 종류를 가지고 뭘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재량을 갖죠. 그렇지만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비례원칙 위반되면. 그 다음에 나중에 하겠지만 이제 그 행정계획에도 이제 비례원칙이 적용됩니다. 행정계획을 세울 때도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나중에 형량 명령 이론이라고 배웁니다. 그때 가서 배우시고, 그다음에 비례원칙 위반되면 위법이 되죠. 위반된 판례 변호사 개업치 제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개업치 제한 안 하면서 15년 이하로 미만으로 근무한 판사 검사에 대해서는 개업치 제한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을 선택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정식 개입 방기라는 목적에 적합한 수단은 아니었다. 18세 미만 당구장 출입 금지도 그랬고 비례원칙 위반됐고, 미결 수용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한다. 재수상 의료를 입게 한 것은 비례원칙 위반됐고, 그 다음에 태아의 성별 감지 고지도 임신기간 전 기간에 걸쳐서 감지 고지를 금지한 것은 지나치다. 전 기간에 걸쳐서 운동 과정에서 물품 등을 받았을 때 50배 이내가 아니라 50배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비례원칙 위반된다. 일률적 50배예요. 일률적 50배. 요정에 단 한 번 출입했다고 해서 파면한 것은 지나치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 정직 정도 해야지. 징계 종류를 선택할 수는 있더라도, 재량이 있더라도 한 정직이나 감봉 이 정도의 징계에 그치야지 파면할 정도는 아니죠. 룸사랑 허가 취소도 그렇죠. 단 한 번일 때는. 여러 번이면 괜찮은데 단 한 번 위반이었을 때 허가 취소는 지나치다. 여러 번이었으면 몰라도 단 한 번일 때는 지나치다. 경찰관 가스총 실명 사건에서 비례원칙 위반된다. 손해배상해줘야 돼요. 손해배상해줘야 한다. 상가 살해 시 법정형을 사형만 규정한 것은 비례원칙 위반된다. 사형만은 아니고 이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규정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시 범죄 경중과 무관하게 면허 취소. 이것도 비례원칙 위반된다. 범죄 경중과 관련해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야 된다. 위험물 취급소 설치 허가 취소 사건에서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직원이 법을 위반해서 가짜 휘발유를 판매했을 때 허가 취소는 지나치다. 본인이 뭐 지시에 따라 했다라면 몰라도 본인의 지시와 무관하게 직원이 한 걸 가지고 면허 취소, 허가 취소는 지나치다라는 거죠.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지 모르고 이것을 양수받았을 때 6개월 영업정지는 지나치다. 몰랐을 때는. 알았다면 괜찮은데 몰랐을 때 6개월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서 고맙다고 해서 민원인이 30만 원을 두고 갔어요. 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두고 갔을 때 나중에 돌려줘요. 이때 해임은 지나치다. 해임은 지나치다.
근무지를 이탈해서 상관을 비판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고등검사장을 면직시키는 것은 지나치다. 이것 또한 정직, 감봉 이 정도에 그쳐야 되는 거예요. 정직, 감봉 이게 적절한 거죠. 비례원칙 위반된다.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 매침은 이제 모르고 청소년에게 유해 매침을 만화를 빌려줬어요. 그때 700만 원의 과징금 지나치다. 700만 원 과징금 지나치다. 만화책 한번 빌려줬다고 700만 원 너무 세다. 그다음에 북한 고위직 인사가 미국에 여행 가기 위해서 여권 발급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한 것, 비례원칙 위반된다. 비례원칙 위반된다. 그다음에 물품 계약서에 적혀 있는 우수 조달 물품을 제공할 수 없어서 프리미엄급을 제공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찰 장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한 거예요. 원래 계약서보다 더 훌륭한 제품을 제공했는데 문제 삼아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먹거리 문제는 뭐 다 폐기시켜도 돼요. 예? 그래서 유해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녹용 전량 폐기해라. 괜찮죠? 산림에서는 자연환경 보호 대부분 괜찮아요. 자연환경 보호. 산림에서는 허가 신청 거부 괜찮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에서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배출 시설 설치 이거 괜찮아요. 환경보호. 그다음에 사법시험 꽈락제도 여러분도 꽈락제도 있죠? 다 시험제는 꽈락이 거의 대부분 있어요. 만취 운전자니까 면허시 해야겠죠? 상간폭행 시 법정형을 징역형만 규정한 건 돼요. 아까는 상간살해 시 사형만 규정한 게 문제됐던 거예요. 사형만. 이거는 징역형만 규정하면 괜찮아요. 왜? 징역 1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3년도 있잖아. 사형이야 선택의 경우 없지. 사형만이니까 사형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삼진 아웃이죠. 2회 이상 음주운전하고 또 음주운전을 또 했다. 삼진 아웃 면허 취소 허용되죠. 그 다음에 성실 의무가 이제 규정돼 있죠. 권한남용 금지 원칙과 성실 의무가 12조에 들어왔다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성실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권한남용을 금지한다는 원칙이 들어왔죠. 근데 이제 조심할 것은 행정절차법의 4조에 성실은 있는데 권한남용은 없다. 행정절차법은 행정기본법은 성실과 권한남용을 다 규정했다. 12조에서 행정절차법은 4조에서 성실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권한남용 금지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절차법과 기본법 조항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도 이번에 13조에 들어왔죠. 그동안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법치행정에서 도출하는 게 일반적 견해였는데 이제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들어왔다. 어디에? 13조에 드디어 도입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부당결부예요.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 있으면 상관없는데 있는 의무만 부과시켜야지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근거 이전에 행정기본법 13조죠. 13조. 옛날에 법치행정. 그렇다고 해서 법치행정 원칙이 근거라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전히 헌법상은 법치행정이고, 그다음에 행정기본법 13조에 명식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죠. 행정법에 명식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치행정을 근거로 했다. 이거 맞는 얘기지. 옛날에는. 지금은 법치행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게 틀린 건 아닌데 뭐가 틀린 거예요? 규정이 없어서 X죠. 규정은 있다. 지금은. 행정기본 13조. 요건 행정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반대급부와 결부시키면서 관련성이 없는 행정작용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시키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위반되게 됩니다. 효과 이법이 된다. 그 다음에 적용 영역 공법상 계약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부관에도 적용될 수가 있고 급부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다. 공급 거부는 나중에 이제 건축법이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효성 확보 수단에 가면 또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일단 읽거나 보시고 판례 충남도지사가 골프장 허가를 해줄 때 골프장 허가하면서 야 기부 10억을 해라 라고 하면 부당결부예요. 골프장 허가와 10억은 실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부당결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골프장 허가해 줄 테니까 한 달 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법치행정 원칙이 위반된다. 법치행정 원칙이 위반된다고 표현했죠. 지금이란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냥 행정기본법 13조의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위반된다 이렇게 말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이라면. 근데 이 당시에는 13조가 없었기 때문에 법치행정 원칙이 위반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법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법적 제한이 뭐야? 부당결부 금지 원칙 여기서는 그죠? 골프장 허가 10억 기부 체납 하면 부당결부란 말이죠. 그래서 공법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법적 제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회피할 목적으로 뭐라 했다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역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위반을 면하지 못한다. 근데 이 당시 표현은 법치행정 원칙의 위반임을 면하지 못한다. 계속 출제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자 증권검사 거부청 관련돼서 도로 기부 체납을 요구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기숙사 건축물과 무관한 별개죠. 무관한 도로 기부 체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결부죠. 무관하니까 관련성이 있으면 몰라도 관련성이 없는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택사업과 무관한 토지 기부 체납 똑같아요. 또 무관한.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 관련된 진입도로는 관련이 있습니다. 유관한. 진입도로라는 단어 조심하시고 진입도로를 요구하는 건 괜찮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면서 또 진입도로 만들어 이거는 관련성이 있는 거니까 허용될 수가 있다. 관련성이 있으니까 허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 취소 사건. 한 사람이 여러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에 관련된 면허 취소 문제라든지 여러 면허와 관련이 있으면 같이 동시에 취소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 판례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했어요. 그래서 이종 소형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종 소형 면허 125cc.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온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125cc는. 근데 온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모든 면허에 다 있다. 일종 대형 제일 마지막 표를 보시면 일종 보통, 이종 보통 다 있어요. 뭐예요? 온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특수 면허까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5cc 오토바이는요. 이종 소형으로만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운전할 수 있어. 일종 그러니까 보통도 날아가고 대형도 날아가고 이종 보통도 다 면허 취소입니다. 125cc. 오히려 400cc를 몰다가 사고 냈을 때 400cc 오토바이를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종 이거는 소형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바이 면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바이 면허. 이거는 오토바이 면허를 따야만 되는 거예요. 일종 대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운전할 수 없어요. 따로 따야 돼. 그때 이 경우는 이종 소형 면허만 취소된다. 이 경우는 400cc는 이종 소형 면허만 취소되고 나머지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이 125cc는요 다 취소된다. 125cc 이렇게 남겨하세요. 그냥 125cc는 다 취소. 400cc는 이종 소형만 취소. 이렇게 한 게 돼. 뭐 굳이 시험장에서는 이게 논리가 안 통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시험장에서 하다가는. 시간을 많이 주는 시험에서는 괜찮은데 시간을 적게 주는 우리 같은 시험에서는요. 시간에 쫓기잖아요. 뭐 영어 시험도 풀어야지 국어도 풀어야지 이러다면 행정법 잘못하면 7, 8번에 풀어야 될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많이 발생해요.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 한 7, 8번에 풀어야 할 사태가 실질적으로 내년에 시험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다. 그러면 정신이 없어. 7, 8분 만에 20문제를 풀라는데 막 보니까 뭐 문장이 길어. 그러면 이때 이런 게 드는 거. 125cc 다 날라가. 400cc 하나만 날라가. 이렇게 하면 그냥 125, 400cc 붙고 결로 딱 연결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탁 푸는데 이거 생각하다가 뭐지 하다가 시간 다 날라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비상사태를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자꾸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현장감이 있어야 돼. 시험 현장감. 그 다음에 트레일러 유조차는 특수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으니까 특수면허만 취소된다. 특수면허만 취소, 나머지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유조 트레일러는 특수면허로 운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대형이나 보통으로 운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2인 승합차는 일종 대형과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어요. 일종 대형, 보통 다 취소됩니다. 그래서 근데 특수면허는 운전할 수 없어요. 12인 승합차는. 그래서 특수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다음에 일종 보통 승용차를 운전했을 때는 일종 보통 대형 다 취소됩니다. 기억할 것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일종
보통과 대형은 항상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럼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어. 사실은 자동차 면허 이거 사건 나왔을 때 이제까지 계속 기초로 나왔던 것은 이거였어요. 얘가 날아가면 얘도 날아간다. 일종 보통이 날아가면 일종 대형도 날아간다. 그럼 그냥 풀 수 있어요. 이제까지 기초로. 그래서 일종 보통이 날아가면 일종 대형도 같이 날아가요. 둘 중 하나가 날아가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포석 관계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일종 대형과 보통이, 그래서 하나가 날아가면 다른 것도 날아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 다음에 승용차 똑같아. 일종 보통과 면허가 같이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이제 최근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제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오는 건 이제까지 일종 보통과 대형이고, 오토바이만 하나 더 조심해라. 125cc는 다 날아가고 400cc는 이종 소형만 날아간다. 그다음에 일종 대형과 보통은 운명을 같이 한다. 하나가 날아가면 다른 것도 날아간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개인 택시 사업자 사건은 이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의미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건 좀 달라요. 이거는 이해까지 할 것들도 가끔 있어. 얘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보니까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할 거냐는 문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걸 이해가 필요한 건지 필요가 없는 건지가 결정돼. 이건 이해가 좀 필요해. 그래서 법을 찾아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돼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사업면허가 요건이 이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사망해 버렸단 말이죠.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교통사고로 현장에 사망했어요.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를 못해. 그러면 사업면허 취소가 안 돼. 이게 요건이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먼저 돼야지 사업면허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면허 취소할 수 없다 하면 이 법이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했으니까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망했을 때는 사업면허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망하면 실효가 되는 거지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망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면허 취소하는 것은 이 법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와서 상속하고 싶다라고 신고했는데 수리를 거부한 것도 이 법이었다. 상속인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사업면허를 내가 이어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수리를 거부한 것은 이 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전면허는 일신 전속적인 것이어서 이거는 상속받을 수 없어요. 승계받을 수 없지만 사업면허는 승계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죠? 운전면허는 아버지 면허 여러분들이 승계받아요? 아니죠. 사업면허는 승계받을 수도 있어요. 사업면허는 승계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헌법 공부한 분들은 이게 오락가락의 법이, 옛날에 한때는 사업면허 이게 승계받을 수 있었고 없었고 있었고 다 있어요. 판례 다 폰이야. 헌법에서는 다 폰이에요. 헌법에서는 다 폰이 나왔죠. 기존의 판례들이 여러 가지예요. 법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개인 택시가 너무 넘쳐나니까 어느 때는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어느 때 한때는 없었고 또 이제 또 바뀌어요. 상속받을 수 있도록 다 폰이다. 헌법에서는 또 그거랑 헷갈리지 마시고. 근데 지금은 이제 상속받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상속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운전면허 관련돼 가지고 택시 운전 경력을 버스 운전 경력부터 우대하는 것 합헌. 개인 택시 면허 내줄 때, 개인 택시 면허 낼 때 택시 운전 면허 경력을 우선하는 것 합헌. 그 다음에 무사고를 7년에서 7년 10개월로 늘리면서 유예기한을 두지 않고 개인 택시 면허를 발급한 것 합헌. 그 다음에 우선순위자가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안 내주면서 차순위자에서 면허를 내주고 우선순위자 면허 신청을 거부한 것은 이 법.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예기간 맨날 나오걸랑 유예기간 이거 아니야. 그 다음에 택시 운전 우대 괜찮아. 이 법 아니야. 그 다음에 우선순위 이 법. 이래 빨리 푸는 거예요. 사실은요. 키워드 봐가지고 이걸 키워드로 가는데 유예기간 하면은 그냥 유예기간 없이 얘기 나오면 그냥 여기서 택시 얘기 나온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적법으로 때려버려야겠죠. 적법으로 택시 운전 경력 적법으로 때려버리고. 근데 우선순위자 얘기 나오면 이 법으로 때려버리고. 이건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판례는 이해를 해야 되고 이 판례는 이해를 해야 되고 아래 판례는 이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결정하는? 문제가 결정하는 거겠죠. 모든 걸 다 이해로 한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사실은 시험장 가보면 모든 걸 이해로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해가 필요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걸 나눠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령도 필요한 거예요, 시험장에서. 근데 평소 때도 거기에 좀 맞춰야 돼요. 신뢰 본칙. 자,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를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개인적 처분했을 때 이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신뢰 보호죠. 연역상은 경찰행정법에서 출발했고 X. 경찰행정법은 비례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비례 원칙은 경찰행정법이 출발했고 이거는 연역이 민법의 신의칙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근거에서 아직까지도 신의칙을 근거로 하는 견해, 법적 안정성을 드는 견해가 있는데 대부분 판례는 둘 다 들고 있고 헌재 판례는 법적 안정성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런 논의도 이제는 많이 필요성이 없어진 게 이제는 행정기본법 11조가 명확하게 나왔다. 뭐에 대해서? 신뢰 본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거에 대한 논란이 이제는 이제 사그라들겠죠. 뭐 규정이 명확한데 뭘 이거 가지고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그렇죠? 근데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을 가리켜 신뢰 보라고 하죠. 법적 안정성 주관적 측면, 사람이 신뢰하니까. 법적 안정성 객관적 요소라면 신뢰 보는 주관적 요소예요. 주관적 측면이다라는 거죠. 행정기본 신뢰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근데 행정기본 12조에 가면은 공익이나 제3자 이익을 현재 해칠 우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공익이나 제3자 이익을 해치는 경우 신뢰를 보함으로써 현재 해치는 경우는 신뢰가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거는 행정절차법 4조와도 같은 태도고, 근데 국세기본법에서는 제3자나 공익과 관련된 얘기가 없죠. 차이점을 잘 비교해 주시면, 그래서 행정기본법 12조, 행정절차법 4조 2항, 국세기본법 18조 좀 비교해 보시고, 대체적으로 행정절차법과 기본법이 상당히 유사하죠. 국세기본법도 신뢰보의 근거로 보통 드는데 공이나 제3자 이익과 관련된 얘기는 안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조항상의 차이도 있다라는 거죠. 신뢰보의 성립 요건 관련돼 가지고 뭐 공적 견해 표명, 그다음에 사인의 뭐 조치 등등이 있는데 공이나 제3자에 대한 얘기도 판례도 하고 있다. 판례가 좀 더 가깝죠. 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재 해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들고 있다. 뭐가? 판례가 그걸 반영한 게 행정기본법이다.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판례와 같은 거예요. 판례 입장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 했던 법 적용 지정 관련돼 가지고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법을 적용하죠. 근데 벌써 이게 출제가 됐잖아. 그죠? 이번에 군무원 시험에서 변경된 법이 아니라 변경되기 이전의 법을 적용한다라고 출제했죠. 제가 논의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왜냐면 판례와 지금 현행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정말 아침 특강 때도 했고, 뭐 기본법 특강 때도 했고, 기본 강의 때도 논의 강조했던 게 이번에 바로 군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다고. 그건 서로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판례랑 실정 행정 기본법이 충돌하니까 딱 그걸 답으로 내버리잖아요, 그죠? 신기하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판례랑 행정기법이 같은 입장인지 다른 입장인지를 항상 확인해야 돼. 그 다음에 절차법과 같게 규정됐는지 다른 면이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절차법이랑 기본법이 공통점인지 다른 점인지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왜냐면 신성실은 있는데 고난남용금지원칙이 여기 없는데 여기는 들어왔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절차법과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왜? 절차법과 비교해서 출제한다. 뭘 출제할 거냐? 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판례와 비교한다. 첫째. 두 번째, 절차법과 비교한다. 기본법을 낼 때 두 가지 제일 관심사 할 거예요, 출제자들이. 판례와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법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행정기본법장 볼 때 절차법은 어떻게 돼 있지? 판례는 어떻게 돼 있지? 확인하면서 같네, 다르네 이런 인식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문제가 쉽게 잡히지. 아니면 도대체 어떤 관점에 넣는지 잘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판례도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신뢰보 성립 요건에서 제일 마지막에 가면 신뢰보 성립 요건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공익 제3자의 정당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니어야 한다라고 했죠. 이걸 반영했잖아요. 행정기본법 잘 보면 11조, 그죠? 공익이나 제3자의 현재 해칠 우려를 제외하고 신뢰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같은 입장을 취한 거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행정청은 선행결제 공적 견해 표명을 하게 된다. 행정청이. 그 다음에 안산시 도시계획국장 과장은
행정청은 아니지만 보조기관이지만 포함되게 된다. 보건복지는 비과세 관행도 포함이 됐죠. 비과세 관행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식인 권한 분장에 전제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느냐를 기준한다. 형식인 권한 분장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공적 개념 표명은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인지.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금과 관련된 기관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언동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 봐가지고 그 공적 개념 표명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총무관 민원팀장이 저 병역 문제에 대한 답변은 공적 개념 표명이 아니었고, 선행조치는 그래서 적극적, 소극적 조치, 그 다음에 부작위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 확약 같은 것도 포함되고, 비권력적인 것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위법 환경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근데 추상적인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에 대한 추상적인 질문하고 일반적인 답변에 쓰는 공적 개념 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뭐라고 했죠? 알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부과 안 했다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지만, 착오나 실수로 비과세 관행했다든지 과세를 잘못했다라면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알면서 비과세 관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오류가 있다. 오류가 있어서 다시 번복한다. 이건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에요. 오류가 있는 것을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기 때문에 번복하더라도 신뢰보호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질의 회신 등을 통해 어떤 견해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쟁점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이게 뭐예요? 추상적인 질문인 거예요. 중요한 쟁점을 드러내지 않고 추상적으로 묻고 일반적인 답변했을 때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비과세 관행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납세자에게 있다.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 보호가치가 있어야만 신뢰가 보호되고, 보호가치가 없으면 귀책사가 있으면 신뢰가 보호되지 않죠. 귀책사 의무는 뭘 기한다? 관계자 모두를 기한다. 0x 0 이런 거 빡빡 탁 튀어나와야 돼. 관계자 모두를 기한다. 0이야. 그 수의민인 관계자, 수의민뿐만 아니라 유물 받은 관계자 모두를 기한다. 건축주뿐만 아니라 건축사. 그 다음에 적극적 부정행위를 전제한다. 과실은 아니죠. 적극적 사회 은폐행위 같은 적극적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의 간과도 어디에 해당한다? 과실의 귀책사에 해당한다. 그래서 건축주가 몰랐다 하더라도 건축사가 건축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놓친 것, 중요한 사실에 간과했죠. 귀책사유가 인정돼서 신뢰보호가 인정이 안 됐던 판례가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8조 2항 기본법 단서에 따른 1호 2호 기억하시고, 이게 귀책사유예요. 사실은 1호 2호가 귀책사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기본법 18조 2항의 단서에 따른 1호 2호를 기억하시라. 이거랑 결합해서 공부하시고, 행정기본법 18조 꼭 읽어두시고,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신뢰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때는 신뢰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책사가 있기 때문에 신뢰를 고려하지 않고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비례원칙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신뢰보 위반될 가능성도 전혀 없죠. 판례들 내는 그러니까 사회 은폐행위고, 그 다음에 건축주 사건 기억하시면 되겠고, 한계선 개인적 처분이 있었죠. 적극적 소극적인을 포함하고 주관적인 신뢰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구체적 어떤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정법 책을 사야 돼. 행정법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구체적 처리가 있었다고 보는 거지, 나 앞으로 행정법 공부할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선행에서 반하는 처분이 있어야 되고 공인한 채 3자 이익을 현재 해치지는 않아야 한다. 자, 공적 견해 표명 인정했던 것들, 운전면허 취소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정지했을 때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시 형질 변경 문의를 했는데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과세했다는 정을 알면서 과세를 안 했을 때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4년간 수출 장려 차원에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때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그 다음 20년간 간호사 병원과 관련돼서 과세를 안 했을 때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비과세 발언도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국세청장의 훈련, 교육, 영역 제공업의 사업경영 상담에 해당하냐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답변했을 때 구체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세무서 직원 인척 사비용 골절 치료 기구가 면세가 되는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답변했을 때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해서
비과세가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렇다는 답변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학술 잔학재단에서 직접 사용하는 건물이 비과세에 해당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장관이 그렇다고 답변했을 때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구청과 총무관 직원이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서 토지를 교체했을 때, 교환했을 때 취득세가 면세된다는 발언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폐기물 사업의 적정 통보가 형질병이나 국토용 변경해주겠다는 약속은 아니다. 응? 1번, 2번.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 설치가 학교 정화구역에 설치될 수는 있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든지 승낙했다는 의사 표시와는 별개의 문제다. H지구가 용도적 일학 오락 시설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그 땅에 숙박업 시설이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다. 그 다음에 관광시설법 등에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2002년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세하겠다는 문체부 장관이 서울시장에게 한 공문서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국민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국가기관의 의사소통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한테 보낸 거야. 그래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닙니다. 가세 누락착오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 아니 과세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 비과세하면 공적 견해 표명이지만 착오 누락 실수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에요. 수상적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면세 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내줬다고 해서 면세해주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니다. 지금 해운항만청장이 관련 기관과 협의 없이 지역개발세를 면세해주겠다는 것도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었다. 납세자가 협정관세설 적용을 주장하면서 신고했는데 형식적 심사만을 통해 수리했을 때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지역을 자연 녹지지역으로 결정했을 때 영원히 자연 녹지지역으로 유지하겠다. 다른 용도 구역으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니었다. 착오로 공원지역을 잘못 측정하는 바람에 착오로 기재했을 때 이것도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착오니까 착오. 그 다음에 과세관청이 법에 있는 것을 그냥 알려줬을 때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다. 그건 왜? 일반적인 답변이죠. 이런 거 일반적인 답변.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답변이.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그죠? 한국기술인 협회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면세 사업자가 되는 이런 단체에 해당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뭐 공익을 실현하는 단체가 면세 사업자가 되나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것은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만들라는 게 한국 건설인들의 모임인 협회인데 이게 법에 규정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기술진흥에 도움되는 단체를 만들면 면세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건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에요. 하나만 한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만 한 소리. 법에 있는 걸 물어보면 뭐 하겠어. 그렇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사무처리 지침의 행정기지의 공표도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정구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는 있는데 근데 너를 사업자로 지정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니었다. 그렇지? 정구장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일 뿐이었지 너를 사업자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구장 설치하겠다는 도시계획 결정이 너를 사업자로 지정했다는 의사표시는 아니다. 헌재 의결정 국가기관에 대한 의사표시지 국민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본 거예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국회의 법률안 의결을 망가지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거부권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전속계약금은 라고 잘못 오류로 했을 때 나중에 사업소득으로 포함시키는 것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도 오류예요. 오류.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겠다는 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죠? 앞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게 공적 견해 표명도 아니다. 그 다음에 애식장이라든지 대형 쇼핑몰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촉사항이 없다는 게 개발 부담을 면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사업이 가능하다는 게 세금 면제와는 무관한 겁니다. 당연한 거지. 개발 부담은 면제와도 무관한 겁니다. 저촉사항은 없으니까 사업은 할 수 있다 이겠죠. 그다음 형질도 변경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발 부담은 별개 문제지. 그 다음에 형들이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동생까지 군대 면제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니었다. 그 다음에 입법 예고가 공적 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법률 적합성 원칙과 충돌하는 허가가 있을 때 이익을 형량해서 결정하지 항상 법률 적합성 원칙이 우대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법안 건축허가라도 완공이 되면 취소하기 힘들게 되죠. 이번 건축허가도 이 법 행정에 대한 신뢰가 성립될 수 있느냐? 그렇다.
성립될 수가 있다. 다만 무효인 건 안 된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임용은 무효인데 이에 대해서는 신뢰보호가 성립될 수 없다. 존속보호와 보상보호 관련돼서는 존속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보상보호가 예로 한다. 주유소 신축 사건에 있어서 그러면 주유소 신축 허가를 해줬다라면 석유 판매를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냐, 그렇게 봤죠. 그렇지만 어린이집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그렇죠, 석유 판매 등록을 거부한 것은 이 부분 아니었다. 근데 이제 보상은 해줘야겠죠. 보상보호의 문제겠죠. 사정 변경이 된 경우 공적 견해 표명은 효력이 상실될 수가 있다. 제3자 행정행위의 경우 신뢰보호가 제한받을 수 있다. 사인의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는 신뢰보호상 인정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신뢰보호 적용 범위 수익정지 취소에는 적용되는데 침입정지 취소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보호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죠? 과세처분 취소 신뢰보호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신뢰보호 적용되죠. 건축허가 취소는 신뢰보호가 적용되지만 과세처분의 취소는 신뢰보호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수익정지 취소에는 적용되지만 신뢰보호가, 부담정지 취소에는 신뢰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확약에 신뢰보호가 적용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사정이 변경되면 기존의 확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실효된다. 별도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효된다. 뭐가 되면 법률적 상태, 사회적 상태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으면 공법상 계획에도 신뢰보호 적용되고 소급표 금지 원칙 신뢰보호의 문제가 된다. 실권의 법리는 행정기본법에 드디어 들어왔다. 11조 2항에 드디어 들어왔다. 절차법이 없다. 절차법이 없다. 절차법에는 신뢰보호는 있지만 실권의 법리는 없고 기본법은 실권의 법리까지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 체크 잘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권의 법리가 없을 때 판례가 인정해왔어요? 인정해왔다. 3년 사건 인정해왔죠. 3년이 지났을 때 실권이 됐다. 개인택시 면허 취소 사유가 3년이 있었는데 3년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실권이 되는 것으로 본 판례가 있죠. 1년 10개월 사건은 실권이 안 됐고 사법사 사건에서는 실권이 안 됐다고 본 판례가 있죠. 실권의 법리를 인정을 해왔었다. 실권의 법리 권력관계 관리관계도 적용되고 행정적 변경에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원칙 예외로 구성되고 법의 개정에도 신뢰보호가 적용될 수가 있다. 근데 신뢰보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경과기능을 두는 거예요. 신뢰보호를 완화시키는 조치가 이제 경과기능이죠. 의약품을 판매해서 1년간 기존의 약국은 계속 운영해라. 1년이 지나면 철거해라. 이런 것이 신뢰보호 침해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유예기한을 두는 거예요. 사실상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신뢰보호가 성립될 수 있다. 신뢰보호 위반되면 위법이다. 변리사 시험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를 2개월이 안 남은 상태에서 변경됐을 때 신뢰보호 위반이다. 불합격 처분은. 그 다음에 한약 자원학과를 입학했는데 한약사 시험을 합격해야만, 한약사 시험을 보려면 한약학과를 졸업해야만 시험 볼 수 있다는 것은 한약자원학과 학생의 신뢰보호 위반이다. 그 다음에 국적 이탈 신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됐을 때 이탈 신고를 안 했는데 나중에 재등록돼 가지고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신뢰보호 위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한데 이게 케이스가 하나기 때문에 그냥 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신뢰보호 쪽에서 뭐 국적 이탈 문제가 나왔다면 그냥 신뢰보호 위반 때리고 그냥 끝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소망적으로. 결국 시험장에서 이렇게 다 읽지도 못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보호 쪽이다. 국적 이탈 얘기가 나왔다면 때려버리면 돼.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할 내용이 있고 아니야 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구별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걸 잘 정리하는 게 수험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는 그냥 키워드만 보고 때리고 넘어가야 되고 어떤 건 내용까지 이해해야 되고 비교도 정확히 해야 돼. 절차법, 기본법, 판례, 기본법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정확하게 비교해야 되고. 그냥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다가 그냥 큰일 납니다. 폐기물 사건은 적정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과다 난립 이유로 번호가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위반이다. 그 다음에 국가보위와 관련돼서 사회 악척결을 이유로 3층 격들 운영하다 나중에 보상해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한 것은 신뢰보호 위반이다. 그 다음에 유예기한 없이 사건 적법이었고 유예기한 없이 7년에 7년 10개월로 개인택시 면허자를 올린 것 적법. 토속 채취 허가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해놓은 것도 신뢰보호 위반이냐? 그건 아니라 봤죠. 왜? 국립공원이었다. 문제가 되는 지역이 국립공원이었기 때문에 공익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공익이나 제3자에게 현지 해치를 우리가 있으면 현재 의치로 있으면 신뢰가 보호될 수 없어요. 이게 자연국립공원이었기 때문에 공익이 너무 큰 거였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